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한국에 와서 다시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고, 그 바람에 미국의 아빠들은 졸지에 기러기 아빠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멜리아라고 합니다. 지금은 남편과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위스콘신주는 깨끗한 자연과 쾌적한 환경으로 유명한 도시예요. 저는 이곳에서 여유롭게 살다가 남편의 발령으로 인해 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미국에서도 한국 문화가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건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비교적 조용하고 단조로운 삶이 이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직접적으로 체감될 일은 많지 않았어요. 한국 식당은 한두 곳 있었지만 대부분 대도시에서처럼 한식 문화가 활발하지는 않았죠. 제 주변에도 K-팝을 좋아하는 몇몇 친구들이 있었지만 한국 문화가 크게 주목받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한인마트도 찾아보려면 한참을 나가야 했고, 저도 가끔 친구들과 함께 가긴 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알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주변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와도 그저 듣고 지나치는 정도였고,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인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관심사는 아니었죠. 가끔 친구들이 삼겹살과 김치를 먹으러 가자고 하면 그냥 익숙한 서양 음식을 더 선호했어요. 그렇게 저에게 있어서 한국은 그저 먼 나라 중 하나였고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저 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한국지사 발령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은 기회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안과 걱정이 먼저 앞섰죠. 정말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낯선 언어, 다른 문화,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까지 떠올릴수록 걱정만 늘어났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국 생활이 정말 좋을 거라며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멜리아, 한국은 정말 현대적이고 안전한 나라야. 그리고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해. 남편의 말에 반박할 수는 없었지만 제 안의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먼저 한국으로 떠나 집을 구하고 생활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혼자 집에서 한국에 가지고 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는 일이라는 표현이 너무 온화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은 전쟁이었습니다. 일단 아이들은 한국으로 가기 싫다고 아우성이었어요. 장난감이 가득한 방에서 하나라도 더 챙기겠다고 버티는 아이들, 책가방을 던져놓고 팔짱을 끼며 한국에 절대 안 가겠다며 고개를 흔드는 모습이 한결같았죠. 한국 학교에는 야구부가 없대. 난 여기서 야구할 거야. 라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큰아이. 내 친구들은 다 미국에 있는데 난 못 떠나. 라며 바닥에 주저앉은 둘째. 저는 이 상황이 버겁다 못해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강아지까지 짐을 싸는 제 옆에서 눈을 깜빡이며 마치 나도 가야 하는 거야? 라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도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남편이 한국 발령을 신청한 이유를 듣고 나서는 더욱 화가 났어요. 커리어를 위해서 새로운 도전이야. 라며 희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왔거든요. 도전은 당신만 하는 거야? 나는, 우리 애들은 왜 나랑 상의도 없이 이걸 결정한 거지? 머릿속이 복잡한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태평하게 말하더군요. 뭐가 괜찮다는 건지, 뭐가 잘 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말이죠. 결국 저는 아이들 장난감을 하나씩 상자에 담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쌓여있던 울컥하는 감정을 애써 누르면서 짐을 쌌어요. 이사 준비가 아니라 무언가를 억지로 포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한국이 정말 좋은 곳이라며 그저 해맑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대로 다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미국에서의 익숙한 삶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버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의 걱정을 더 증폭시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인 친구 리엔이었죠. 리엔과 저는 몇 년 전 작은 아이의 유치원에서 처음 만났어요. 아이들이 같은 반이었고 자연스럽게 학부모 모임에서 자주 얼굴을 보게 되면서 가까워졌거든요. 아이들끼리도 친해서 주말이면 가족끼리도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리에는 중국에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고 중국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어요. 어느 날 리에는 짐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면서 저희 집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리에는 저를 보자마자 짐짓 가엾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방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쉬더니 왜 이런 선택을 했냐는 듯한 눈빛을 보냈죠. 그리고 결국 참지 못한 듯 입을 열더라고요. 한국으로 가는 내 상황이 안타깝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차라리 중국으로 발령을 신청하는 게 나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고생하는 것보단 훨씬 나았을 거라며 마치 제 남편이 불행한 선택을 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어요. 중국은 기회가 넘쳐나고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도 훨씬 개방적이라면서요. 한국은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고 경쟁이 살벌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이 살아남기엔 너무 피곤한 환경이라면서 자신이라면 절대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돌아온 사람들을 줄줄이 예로 들었어요. 누구는 스트레스를 받아 병까지 얻고 왔다느니, 누구는 한국 직장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했다느니, 심지어 외국인을 차별하는 이야기도 늘어놓더군요. 그리고 한국어를 모르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며 겁을 주듯 말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영어가 안 통하면 치료받기도 힘들 텐데 괜찮겠냐며 마치 당장이라도 결정을 번복해야 하는 사람처럼 저를 몰아세웠죠. 리엔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점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누구는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아나? 선택권이 있었다면 애초에 이렇게 고민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고 이왕 떠나야 한다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리에는 저의 한국 생활이 얼마나 끔찍할지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열중하고 있었어요. 순간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남편의 발령으로 인해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 제 의지로 결정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리에는 이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한 채 끝없이 한국을 깎아내리고 중국을 치켜세우더라고요. 리에는 한국 경제 상황도 불안정하고 집값도 비싸다며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엄청난 인내심과 적응력이 필요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제가 동요하지 않자 점점 말의 강도를 높이더군요. 한국은 사실상 중국을 따라하는 짝퉁 나라일 뿐이며 중국 없이는 지금만큼 성장하지도 못했을 거라며 비웃었어요.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 경제도 유지되지 못했을 거라며 한국의 경제 의존도가 중국에 얼마나 높은지 아느냐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자체 기술력도 부족하고 제조업도 중국에서 부품을 받아야 굴러가는 나라라면서 오히려 한국이 중국 덕분에 경제를 유지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스트레스만 심한 사회고 외국인이 살기에는 너무 폐쇄적이라며 내가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고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죠. 마치 제가 끝없는 고생길로 들어선 사람처럼 말하는데 점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리엔의 말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짐을 싸던 손이 멈추고 속으로 이제 그만 좀 하라고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그래도 친구니까요. 그날 리에는 날 도와주겠다고 온 거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남편은 이미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우린 안 가. 를 외치며 반항하고 있었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뒷자리에서 아이들이 끝없이 불평을 쏟아냈고 아이들의 불평이 이어질수록 제 머릿속은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꿈이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익숙한 일상을 떠나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이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죠.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게 맞는 선택일까?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장거리 비행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로 낯선 환경 속에 서 있으니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익숙한 영어 안내 방송이 나오긴 했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언어는 대부분 한국어였고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와 익숙한 듯 첨단 시스템을 활용하는 모습이 저와는 다른 세계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공항을 나서기도 전에 어쩐지 이곳에서의 삶이 쉽지만은 않겠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화물을 찾아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유리창 너머로 한국의 도심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예상했던 동양적인 느낌보다는 오히려 현대적인 도시가 펼쳐져 있었죠. 초고층 빌딩들이 반짝이는 야경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네온사인과 전광판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교통체증이 심할 거라 생각했지만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와 정돈된 교통 흐름이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이런 모습에 감탄할 틈도 없이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그날 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도심을 돌아보던 중 시계를 보니 벌써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리는 여전히 붐볐고 불빛이 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보통 미국에서는 저녁 7시만 넘어도 상점들이 문을 닫고 거리가 조용해지는데 여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카페에서는 노트북을 펼친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었고 식당에는 335 모여 앉아 늦은 저녁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심지어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가볍게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이 맞나?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으며 불안했던 제가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어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피곤함 속에서도 이곳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할 곳이라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매일이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든 때로는 당황스러운 의미에서든 말이죠.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은 바로 편리함이었어요. 아니, 그냥 편리한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해? 라고 놀랄 정도였죠. 위스콘신주의 작은 마을에서는 차가 없으면 이동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과 버스만 있으면 서울 어디든 빠르고 쉽게 갈 수 있었어요. 특히 지하철 앱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복잡해 보였지만 금방 익숙해졌고 이보다 더 완벽한 교통 시스템이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게다가 제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적응한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은 배달 천국이더라고요. 피자, 치킨 같은 건 기본이고 카페 음료, 떡볶이, 심지어 마트 장보기까지 전부 집 앞까지 배달되었습니다. 새벽에 배고파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배달 앱을 켜면 몇 분 만에 음식이 도착하는 걸 보며 이러다 요리하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편의점과 마트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24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이야. 미국에서는 마트가 저녁 8시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장을 보려면
시간을 맞춰야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밤 11시에도 마트에서 쇼핑할 수 있고 어디서든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있어서 너무 편리했어요. 심지어 편의점에서 신선한 도시락까지 파는 걸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었어요. 바로 언어 장벽이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현실은 더 어렵더라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영어를 사용했지만 저는 마트나 병원을 갈 때마다 긴장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한국어도 잘 몰라서 손짓 발짓을 해야 했죠. 하지만 다행히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발음이 엉망이어도 끝까지 들어주고 심지어 번역 앱을 사용해가며 도와주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당황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 버리기였어요. 미국에서는 그냥 한꺼번에 버리면 됐지만 한국에서는 종이, 플라스틱, 음식물까지 세세하게 분리해야 했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민폐가 될까봐 인터넷 검색까지 해가며 배워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 시스템이 환경을 위해 훨씬 좋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놀랐던 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였습니다. 한국은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였어요. 식당에서도 주문하자마자 음식이 나오고 지하철에서도 다들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급하게 느껴져서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어느새 저도 자연스럽게 그 리듬에 맞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더 극적인 변화를 겪은 건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두 아이는 키가 작고 살집이 있는 편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다 보니 식습관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 학교 급식을 먹으면서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급식이 낯설다며 투덜거리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엄마, 오늘 급식 짱 맛있었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신선한 채소, 균형 잡힌 단백질, 그리고 국까지 곁들여진 건강한 식단 덕분인지 아이들의 체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몇 달 만에 체지방이 줄고 키도 부쩍 자란 거예요. 미국에서는 매일 피자나 햄버거 같은 단순한 급식을 먹다가 이제는 매일 다양한 반찬이 나오는 급식을 즐기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태권도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후였어요. 한국에서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인내심과 예절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의 일부였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도복을 입고 엉거주춤 서 있었지만 점점 자세가 잡히고 태권도 동작이 익숙해지면서 자신감이 눈에 띄게 높아졌어요. 미국에서는 운동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태권도를 배우면서 체력이 좋아지고 몸의 균형 감각도 훨씬 나아졌어요. 특히 태권도 학원에서 매일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습관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면서 달라진 건 체력뿐만이 아니었어요. 훈련이 끝날 때마다 사범님께 공손하게 인사하고 스스로 도복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예절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에서 사는 것을 넘어 우리 가족 모두에게 건강한 변화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한국에서 생활한 지도 1년 6개월이 넘었어요. 처음 한국에 오기 전 리엔이 했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이야기들은 제게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경험한 한국은 리엔이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였거든요. 한국은 살기 불편한 곳도 아니었고 외국인을 차갑게 대하는 곳도 아니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친절한 사람들이 많았고 생활은 편리했으며 아이들은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배워가며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SNS에 한국에서의 행복한 일상을 자주 올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태권도장에서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모습, 학교 급식을 맛있게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 남편과 함께
한국의 다양한 명소를 여행하는 모습들까지요. 그런데 얼마 전 리엔이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더군요. 이거 진짜야? 한국에서 그렇게 좋다고? 믿을 수가 없네. 너 힘든 거 숨기는 거 아니야? 리엔은 여전히 한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굳이 그녀를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저는 이미 한국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어느새 저는 이곳을 내가 사는 곳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주재원 기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는 것이 그저 아쉽기만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의 저희 가족의 생활이 단순한 적응을 넘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물론 우리 가족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만들었고 그날의 사건은 우리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얼마 전 작은 아이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는 배를 움켜쥔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고 눈은 제대로 초점을 잡지 못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당황한 상태에서 아이를 안아들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급하게 아이를 응급실로 안내했고 한국 의사들은 지체 없이 검사를 진행했어요. 불과 몇 분 만에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가 이루어졌고 곧바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급성 맹장염입니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놀랍게도 병원 측은 모든 수술 준비를 이미 끝내고 있었습니다. 서류 작업을 할 틈도 없이 아이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었어요. 만약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장 911에 전화했을 테지만 구급차 비용만 수백 달러가 나왔겠죠. 병원을 찾기 위해 검색부터 해야 했고 응급실에 도착해도 몇 시간씩 대기하는 게 당연했을 거예요. 그리고 보험 적용 여부를 따지느라 서류 작업이 끝도 없었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 수술 날짜를 잡느라 몇 주를 기다려야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단 하나도 필요 없었어요. 의료진은 불과 몇 분 만에 정확한 진단을 내렸고 서류보다 아이의 건강이 먼저였어요. 망설임 없이 곧바로 수술이 진행됐고 나는 이 순간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체계적이었어요. 마치 미국과는 다른 차원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치료를 받은 후에도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저렴해서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미국이었다면 의료비 청구서를 받아보고 또 한 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병원비 때문에 수술을 망설여야 했다면 과연 아이의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병원비 부담 없이 아이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이지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 일을 SNS에 올렸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 덕분에 우리 아이가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었다. 응급 상황에서도 기다림 없이 진료를 받고 수술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다.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몇 시간 후 리엔이 또 댓글을 남겼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한국 병원은 생각보다 별로야. 그리고 너 아직 한국을 너무 좋게만 보는 거 아니야? 나중에 진짜 현실을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뀔 거야.
라고요. 그 댓글을 보는데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냐, 정말 한국 의료 시스템이 좋았어 라고 설득하려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내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이제는 리엔의 끝없는 한국 비하가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녀가 한국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가 싶어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하는 걸 보니 이건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고집이었어요. 리에는 한 번도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제가 겪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계속 한국을 깎아내리기만 하는 모습이 이제는 불쾌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리엔을 차단해버렸어요. 딱히 미련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말들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충분히 행복했고 리엔의 부정적인 시선이 내 삶을 흔들 필요는 없었죠. 이제야 진짜 홀가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 삶은 더 이상 리엔의 편견 속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한국에서의 파견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회사에서 다시 미국 본사 복귀 준비를 하라고 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미국이 내 고향이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이제는 너무 익숙하고 편안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이들도 한국 학교에 잘 적응했고 남편도 한국에서의 업무 환경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믿지기 않았고 한국을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빠르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안전한 환경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반면 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비싼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고 차 없이는 아무 곳에도 갈 수 없으며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걷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날 저는 남편과 밤늦게까지 고민을 나눴어요. 우리 정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은데. 남편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죠. 미국이 우리 가족의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더 편안하고 익숙한 집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결국 남편은 회사에 한국 주재 연장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이 낯선 나라가 아니라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한국에 오기 싫어했을까? 처음에는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뿐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너무 익숙하고 편하고 오히려 이제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더 두려울 정도로 한국에서의 삶이 만족스럽거든요.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면서 과거에 저는 왜 그렇게 망설였던 걸까요? 괜한 편견과 근거 없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던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지금 저는 매일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두려워했던 아멜리아 씨가 이제는 한국을 진정한 집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처음엔 막연한 걱정과 오해가 많았지만 직접 경험하면서 편견이 깨지고 결국 한국에서의 삶을 사랑하게 된 아멜리아 씨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의 경험이 있거나 해외에서 생활하며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